세상에 자식 앞세우는 것만큼 끔찍한 형벌이 또 있을까요? 저는 작년 가을 제 세상의 전부였던 아들 민수를 먼저 하늘로 보냈습니다. 제 나이 67, 남편은 제 나이 40에 먼저 세상을 등졌으니 그 후로 제 인생은 오직 민수 하나였습니다. 남들은 저더러 아들 하나 보고 사는 과부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냐 물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힘들다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민수가 있었기에 제 삶은 매 순간이 충만했고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착하게 잘 자라준 아들은 번듯한 회사에 취직했고 어여쁜 며느리 김은혜를 데려와 제게 손주 우준이까지 안겨주었지요.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남은 생은 우리 아들 내외와 손주 재롱 보는 낙으로 평화롭게 살다 가면 족하겠다. 가리 생각했습니다. 그날 그 끔찍한 전화 한 통이 걸려오기 전까지는요.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높고 푸른 가을날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며느리와 함께 손주 우준이의 겨울옷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우리 우준이 작년에 입던 옷이 다 작네요. 어쩜 이렇게 쑥쑥 크는지 몰라요. 은혜는 작아진 옷들을 보며 사랑스럽다는 듯 웃었고 저는 그런 며느리가 참 예쁘고 고마웠습니다. 민수에게 저리 싹싹하고 살가운 아내이자 우준이에게는 더없이 다정한 엄마였으니까요. 그럼 클 때다. 이따 저녁에 민수 오면 다 같이 백화점이라도 다녀오너라. 내가 우리 강아지 따뜻한 옷 한 벌 사줘야지. 제 말에 은혜는 환하게 웃으며 정말요? 어머님 최고. 라며 제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그렇게 평화롭던 오후 집안을 찢는 듯한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조민수 씨 보호자 되십니까? 차갑고 건조한 남자의 목소리.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지는 것을 은혜가 다급히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누구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귀에서는 교통사고, 위독, 대학병원 응급실 같은 단어들만 맴돌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병원 응급실 앞이었고 제 앞에는 하얀 천에 덮인 아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30분 전까지만 해도 저녁 메뉴를 묻던 아들이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혜는 그 자리에 실신했고 저는 목 놓아 울 기력조차 없이 그저 아들의 얼굴만 쓸어만졌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아들의 뺨을 만지며 저는 제 영혼의 절반이 함께 죽어버렸음을 직감했습니다. 장례식장은 눈물바다였습니다. 제 주변의 모든 것이 뿌옇게 보이고 사람들의 위로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직 민수의 영정 사진만이 선명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사진 속 아들은 금방이라도 엄마 하고 부르며 제게 달려올 것만 같았어요. 며느리 은혜는 상주 역할을 하면서도 연신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조문객들은 그런 은혜를 보며 아이고, 저 어린 것이 얼마나 상심이 클고 애틋하던 부부였는데 라며 혀를 찼습니다. 저 역시 그런 며느리가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지할 곳 없이 혼자 남겨진 저보다 낫다는 못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은혜 곁에는 사돈 어른이라도 있었지만 제 곁에는 이제 정말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밤늦도록 이어진 조문에 지쳐 잠시 휴게실에 눈을 붙이러 들어갔을 때였어요. 칸막이 너머에서 은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 동안 내내 통곡하느라 쉰 목소리였지만 분명 은혜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라니까. 알아서 다 처리할 거야. 슬픔에 잠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다급하고 짜증이 섞인 목소리였지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 잃은 슬픔에 경황이 없어 헛것을 들었으려니 그리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어지는 말은 저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응, 일단은 그래. 일단은 그렇게 됐어.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해. 사람들이 보고 있어. 끊어. 전화 상대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됐다는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을까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일이 마침내 해결되었다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들렸습니다.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 잃은 충격에 제가 잠시 정신이 이상해진 것이라고 가엾은 며느리를 의심하는 못된 시어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싹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무심결에 은혜의 행동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미망인이었지만 혼자 있을 때의 그녀는 어딘가 달랐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다가도 문득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고 멍하니 허공을 보다가 입꼬리가 희미하게 올라가는 것을 몇 번이나 목격했습니다. 슬픔의 종류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니 저것 또한 은혜가 남편을 잃은 슬픔을 감당하는 방식이려니 그렇게 억지로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집안은 깊은 침묵과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수가 없는 집은 텅 빈 껍데기 같았어요. 저는 민수의 방에 들어가 아들의 채취가 남은 옷들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유일한 일과였습니다. 은혜는 그런 저를 위로하면서도 묘하게 아들의 흔적을 지우는데 급급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민수 씨 보내주셔야죠. 이렇게 힘들어 하시면 하늘에 있는 민수 씨도 마음 편히 못 가요. 맞는 말이었지만 그 말에는 저를 위로하는 따뜻함보다는 무언가 재촉하는 듯한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으로 제 마음에 의심의 돌멩이를 던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돈, 그러니까 은혜의 어머니가 반찬거리를 싸들고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사돈은 제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사부인, 기운 내셔요. 이제 우리 은혜랑 우준이 생각해서라도 사부인이 강해지셔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던 중 사돈이 우준이를 위해 가져온 간식이라며 호두가 잔뜩 박힌 강정을 꺼냈습니다. 우리 강아지 할미가 우리 우준이 좋아하는 걸로 사왔지. 그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돈, 안 돼요. 그거 주시면 큰일 나요. 제 고함에 사돈과 은혜, 그리고 우준이까지 모두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니, 사부인. 왜 이리 놀라셔요? 사돈의 물음에 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수 아빠도 그랬고 민수도 견과류 알레르기가 아주 심했어요. 특히 호두는 입에 대기만 해도 숨을 못 쉴 정도였는데 혹시나 우준이도 그럴까봐 한 번도 먹여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제 남편과 아들은 유전적으로 특정 견과류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호두나 땅콩 같은 견과류는 아예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은혜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어머님, 호들갑 떨지 마세요. 우준이 괜찮아요. 그러면서 사돈이 내민 호두강정을 아무렇지 않게 우준이의 입에 넣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도 모르게 며느리의 팔을 붙잡았지만 은혜는 제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준이는 민수 씨랑 달라요. 알레르기 같은 거 없어요. 예전에도 몇 번 먹여봤는데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예전에도 먹여봤다니? 남편이자 아이 아빠가 목숨이 위험할 정도의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 아이에게 몰래 그걸 먹여봤다는 말인가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저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호두강정을 맛있게 오물거리는 우준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얼굴이 붉어지거나 긁거나 숨막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사도는 거 봐요, 사부인. 우리 우준이는 아주 건강하다니까. 사부인이 너무 예민하신 거야. 라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천진난만하게 과자를 먹는 손주와 그런 손주를 보며 아무렇지 않게 웃는 며느리와 사돈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제 아들과 남편을 쏙 빼닮은 구석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아이. 그리고 그 아이에게 우리 집안의 치명적인 유전병과도 같은 알레르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이 기묘한 상황.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경고음이 시끄럽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손주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죽음 이후 제 세상에 또 한 번의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남긴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제 마음속에는 의심이라는 또 다른 응어리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섣불리 그 의심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어요.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제가 잠시 이성을 잃은 것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 이제 세상에 단 하나 남은 핏줄일지도 모르는 손주와 며느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며느리를 대하고 손주를 돌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이전보다 더 날카롭게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좇고 있었지요. 시간이 흘러 민수의 49제가 다가왔습니다. 절에서는 49일 동안 망자가 좋은 곳으로 가기를 빌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매일같이 절에 나가 아들의 명복을 빌었고 49제는 그래도 친척들을 모시고 제대로 치러주고 싶었습니다. 그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거실에서 49제에 올릴 음식이며 초대할 친척들 명단을 정리하고 있는데 은혜가 조심스럽게 제 옆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평소보다 더 가라앉은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민수 씨도 없고 앞으로 저랑 우준이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해요. 은혜는 금세 눈시울을 붉히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 저 어린 것이 얼마나 앞날이 캄캄할까. 제 슬픔만 생각했지 한순간에 가장을 잃고 어린 아들과 덩그러니 남겨진 며느리의 처지를 헤아리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아가, 그런 걱정은 하지 마라. 이 시어미가 살아있는 한 너랑 우준이 고생시키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민수가 남겨놓은 것도 있고 내게도 모아둔 돈이 있으니 우리 셋이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저는 진심으로 며느리를 위로하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런데 제 위로에 은혜는 고개를 저으며 더욱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민수 씨 앞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는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리라니? 뭘 정리한다는 말이냐? 제 물음에 은혜는 우물쭈물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민수 씨 명의로 된 아파트도 그렇고 또 민수 씨가 들어놓은 생명보험금도 그렇고요. 제가 듣기로는 사망신고하고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복잡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다 우준이 장래를 위해서라도
어머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제가 알아서.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49제가 코앞인데 제사상에 올릴 음식 걱정은커녕 남편 명의의 재산과 보험금을 정리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아무리 앞날이 막막해도 어떻게 죽은 남편의 온기가 채 가시지도 않은 집에서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낼 수 있을까요? 슬픔보다 계산이 앞서는 며느리의 모습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건 49제 끝나고 천천히 이야기해도 늦지 않다. 저는 차갑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은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다시 눈물을 글썽이며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다 우준이 걱정에 마음이 급해서라며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명은 더 이상 제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며느리에 대한 마지막 믿음과 연민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칠 뒤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버린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우준이가 동네 놀이터에서 놀다가 넘어져 무릎이 조금 찢어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피가 꽤 많이 나서 저는 깜짝 놀라 아이를 업고 동네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상처는 깊지 않아 몇 반을 꿰매는 것으로 치료는 간단히 끝났습니다. 아이가 놀랐을까봐 꼭 안아주고 있는데 치료를 마친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이 혈액형 알고 계세요? 갑작스러운 물음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어려서 피검사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어서요. 의사 선생님은 차트를 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AB형이네요. 혹시 모르니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AB형.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수십 개의 퍼즐 조각이 미친 듯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제 남편은 둘 다 O형이었고, 그래서 아들 민수도 당연히 O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며느리 은혜는 A형이었어요. 선생님, 혹시 O형 아빠랑 A형 엄마 사이에서 AB형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나요?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질문이 이상하다는 듯 저를 쳐다보더니 아주 명확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할머님. 혈액형 유전 법칙상 O형과 A형 부모 사이에서는 A형 또는 O형 자녀만 태어날 수 있습니다. AB형은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의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응급실의 소음, 아이의 칭얼거림, 간호사들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까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절대 나올 수 없다는 의사의 목소리만이 제 뇌리를 반복해서 맴돌았습니다.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모든 의심들이 거대한 확신이 되어 제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며느리의 기묘한 통화, 견과류 알레르기, 그리고 재산에 대한 집착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우준이는 내 아들의 아이가 아니다. 저는 어떻게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텅 빈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에 반창고를 붙인 우준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 옆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의 얼굴을 차마 마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아들 민수는 평생을 속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 자식이 아닌 아이를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모든 사랑을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았다면 내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까. 어쩌면 아들의 사고가 정말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오갔고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대로 묻어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죽은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제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은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맞서 싸울 수는 없었어요. 저들에게는 아이는 엄마 편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으니 제가 섣불리 진실을 터뜨렸다가는 아들 잃은 충격에 정신 나간 노망난 시어머니로 몰릴 것이 뻔했습니다. 저에게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하고 과학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은혜를 대했습니다. 아가, 어제 우준이 때문에 놀랐지? 이제 괜찮다고 하니 다행이다. 제 태어난 모습에 은혜는 안심하는 듯, 네, 어머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추악한 비밀을 생각하며 속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우준이가 유치원에 간 사이 욕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준이가 사용하는 칫솔을 조용히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들 민수의 방으로 들어가 아들이 쓰던 빗에 엉켜있는 머리카락 몇 돌을 조심스럽게 떼어내 또 다른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2개의 비닐봉지를 품에 안은 제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만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내 아들의 이름으로 저들을 심판하기 위한 저의 외롭고 처절한 싸움이 말입니다. 유전자 검사 기관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인터넷으로 몇 번 검색하니 집에서 가까운 곳에 신뢰할 만한 사설 유전자 검사 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며느리에게는 잠시 동창 모임에 다녀온다고 둘러대고 떨리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가슴에 품은 2개의 비닐봉지가 마치 천근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검사센터는 생각보다 평범한 사무실 같았어요. 상담원은 제 사연을 묻지 않고 그저 절차에 대해서만 사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머리카락과 칫솔을 건네며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결과는 확실한가요? 상담원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과학을 다룰 뿐입니다. 결과는 99.99% 정확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갔어요. 어쩌면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혈액형이 드물게 돌연변이로 나올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가도 이내 며느리의 의심스러운 행동들이 떠오르며 절망에 빠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차라리 모든 것이 제 오해였기를, 그래서 제가 아들을 잃은 슬픔에 미쳐 며느리를 의심한 못된 시어머니가 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일주일 뒤 약속된 날짜에 검사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으니 찾아가라는 연락이었어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다시 그곳을 찾았을 때 제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차마 그 자리에서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아 저는 봉투를 품에 꼭 안고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 위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고 그 안에 담긴 결과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수많은 전문 용어들 사이로 제 눈에 들어온 단 2글자. 불일치. 그리고 그 아래에는
친자 관계 확률 0%라는 선명한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올랐습니다. 내 아들, 내 불쌍한 아들. 평생을 기만당하고 자식인 줄 알았던 아이를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쳤던 내 아들.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며느리에게 달려가 이 결과지를 얼굴에 던지고 머리채를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까스로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것은 저들에게 빠져나갈 빌미를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증거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아프고 치명적인 방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저는 결과지를 곱게 접어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차가운 표정으로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복수를 위한 계획이 차근차근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와 사돈이 거실에서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더니 두 사람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어디 다녀오는 길이냐? 제 물음에 은혜는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엄마랑 우준이 옷 좀 사러 다녀왔어요. 어머님 것도 사왔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에서는 저를 위한 쇼핑을 한 사람들의 즐거움이 보이지 않았어요. 무언가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기쁨을 나누다 들킨 사람들의 어색함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척하며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은혜는 안방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고 그 목소리는 제 방까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응, 엄마. 걱정 마. 그 할망구, 아니 어머님은 아직 아무것도 몰라. 그냥 아들 잃은 충격에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 할망구라는 말에 제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는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응. 아파트 명의랑 보험금 조금만 더 구슬리면 다 넘어올 것 같아. 변호사 말로는 손주가 있는 이상 법적으로도 내가 무조건 유리하대. 그 늙은이가 버텨봤자 소용없어. 어차피 우준이가 다 물려받을 건데 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죽음마저도 저들에게는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저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평생 아끼고 모아두었던 쌈짓돈을 모두 찾아 시내에서 가장 유능하고 냉철하기로 소문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며 그동안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굳은 표정을 유지하던 변호사는 마지막에 짧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싸움입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상속 무효 소송과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부탁했습니다. 그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도 알아봐 주십시오. 그놈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겠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믿을 만한 사람을 붙여 며느리의 과거를 알아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법적인 준비를 마친 저는 이제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대는 바로 아들의 49제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사돈에게 민수 마지막 가는 길인데 초라하게 보낼 수는 없지. 친척들 다 부르고 음식도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자꾸나.
라며 평소보다 더 많은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제 속도 모르는 두 사람은 드디어 늙은이가 재산을 풀기 시작했다고 생각했는지 신이 나서 제사 준비에 나섰습니다. 저는 그런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실컷 웃어더라. 너희들이 웃을 수 있는 날도 오늘이 마지막일 테니. 내 아들의 49제는 너희들의 추악한 가면을 벗기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저는 아들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아들 민수의 49제 날이 밝았습니다. 하늘도 제 아들의 마지막 길이 슬펐는지 아침부터 차가운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집안에는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제사상에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은혜는 검은 소복을 입고 머리에는 하얀 핀을 꽂은 채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듯한 얼굴로 친척들을 맞이했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연기를 보고 있자니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저는 묵묵히 제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오늘 이 무대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제사 시간이 되자 모두가 아들의 영정 앞에 모여 절을 올렸습니다. 저 역시 아들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수야, 엄마 왔다. 오늘 너를 괴롭혔던 모든 것들을 엄마가 다 정리하마. 그러니 부디 좋은 곳으로 가거라.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제 눈에는 슬픔 대신 차가운 결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친척들이 모두 거실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며 아들을 추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쯤 은혜가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을 훔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저희 민수 씨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이제 민수 씨는 없지만 저에게는 민수 씨의 분신인 우리 우준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우준이 보면서 민수 씨 목까지 꿋꿋하게 살아보겠습니다. 며느리의 처연한 연기에 마음 약한 고모님은 아이고, 은혜야. 고생이 많다. 우리가 힘닿는 데까지 도와주마. 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사돈 역시 딸의 연기에 힘을 보태며 우리 사위, 하늘에서도 우리 은혜랑 손주 걱정에 눈을 못 감을 겁니다. 저희가 잘 보살펴야죠. 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모든 것이 그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 잠시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제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거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모두 제게로 쏠렸습니다. 은혜와 사돈은 예상치 못한 제 행동에 당황한 듯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조용히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거실 중앙 탁자 위로 마치 패를 던지듯 그 서류를 미끄러뜨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머님? 은혜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년이 직접 한번 읽어보거라. 내가 그토록 민수의 분신이라고 부르는 아이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 안에 아주 상세히 적혀 있으니 제 말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사돈이었습니다. 아니, 사부인. 오늘이 어떤 날인데 이런 험한 물건을 내미셔요. 우리 사위 49제 날에 이게 무슨 경우 없는 행동이세요. 사돈이 소리치며 서류를 가로채려 했지만 저보다 먼저 아들의 사촌형, 그러니까 제 조카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조카는 서류의 제목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숙모님, 이게 대체 조카의 말에 다른 친척들도 웅성거리며 서류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윽고 서류의 내용, 친자관계 확률 0%라는 글자를 확인한 친척들의 입에서는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우준이가 민수 아들이 아니라고? 말도 안 돼. 여기저기서 고성과 질문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쏠리자 은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건 다 조작된 거야. 어머님이 아들 잃은 충격에 정신이 나가셔서 날 모함하는 거라고요. 며느리는 되려 저를 정신 나간 노인으로 몰아가며 상황을 벗어나려 발버둥 쳤습니다. 사돈 역시 딸의 옆에서 맞아요. 우리 사위 죽고 나니 이제 며느리랑 손주까지 내쫓으려는 수작이야. 이 독한 시어머니 라며 저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두 모녀의 뻔뻔한 연기에 몇몇 친척들이 잠시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하지만 그 누구보다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미쳤다고? 그래, 내가 미쳤다. 내 아들을 잃었는데 어느 어미가 제정신일 수 있겠느냐.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 변하지 않는 진실이 있다. 내 아들 민수는 O형이고 며느리 너는 A형이다. 그런데 어떻게 두 사람 사이에서 AB형인 우준이가 태어날 수 있단 말이냐. 의사에게 직접 확인까지 했다. 이것도 내가 미쳐서 만들어낸 거짓말이더냐. 혈액형 이야기까지 나오자 거실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더 이상 저를 미친 노인 취급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든 친척들의 눈빛은 경악과 분노, 그리고 며느리를 향한 경멸로 바뀌어 갔습니다. 은혜와 사돈은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패배감과 공포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차갑게 식어버린 제사상을 한번, 그리고 아들의 영정 사진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와 사돈을 똑바로 노려보며 제 인생을 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똑똑히 들어라. 내 아들 조민수의 이름으로 남겨진 재산은 먼지 한 톨, 단 1원도 너희 같은 것들에게 줄 수 없다. 그리고 나는 내 아들을 기만하고 죽음으로 몰고 간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다. 우준이의 친부를 찾아내 너희 모녀와 함께 지옥의 불구덩이로 끌고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각오 단단히 하거라.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제 선언을 끝으로 아들의 49제는 끝이 났습니다. 그것은 망자를 위한 제사이자 살아남은 자들을 향한 처절한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의식이었습니다. 제가 던진 진실이라는 폭탄에 친척들은 경악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고 며느리 김은혜와 사돈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버렸지요. 그들은 더 이상 제사상 앞에 앉아있을 염치도 없었는지 아니면 저와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견딜 수 없었는지 친척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받으며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마치 제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총성처럼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어요. 친척들은 아무 말 없이 제 눈치만 살폈고 몇몇은 오죽하면 저랬을까 하며 저를 동정하는 듯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누구의 위로도 원치 않았습니다. 지금 제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라 제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차가운 이성과 시간뿐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밤새 제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 피곤한 기색 없이 저를 맞아주었죠. 어머님, 예상대로 일이 커졌습니다. 이제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도착하기 무섭게 변호사의 휴대전화로 은혜 측 변호사라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내용은 굳이 듣지 않아도 뻔했지요. 아들 잃은 슬픔에 정신이 온전치 못한 시어머니가 망상에 사로잡혀 선량한 며느리를 모함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저를 상속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며 법적 대응을 운운했다는 겁니다. 잘 됐습니다. 저들이 먼저 움직여주니 오히려 일이 쉬워졌어요. 변호사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법원에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과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동시에 접수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된 것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오후부터 제게는 온갖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는 자신이 활동하던 지역 인터넷 맘카페에 눈물로 쓴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가시지 않았는데 하나뿐인 아들마저 빼앗으려는 시어머니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이었어요. 그 글에서 은혜는 저를 희대의 악녀로 묘사했습니다. 평생 아들만 알고 살아온 독한 시어머니가 아들이 죽자마자 며느리와 손주를 길거리로 내쫓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는 겁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제가 돈으로 조작한 것이며 혈액형 이야기는 제가 노망이 들어 헛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아들 민수가 살아생전 저의 등살에 못 이겨 힘들어했다는 새빨간 거짓말까지 덧붙여 놓았더군요. 그 글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런 시어머니가 있다니 정말 끔찍하네요. 힘내세요, 은혜님. 아가를 위해서라도 절대 지지 마세요. 법이 정의를 보여줄 겁니다. 제 얼굴도 사정도 모르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은혜의 편이 되어 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제 이름에 하루아침에 악독한 시어머니라는 주홍 글씨가 새겨진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친척들, 저를 비난하는 익명의 전화들까지. 저는 그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묵묵히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세상이 저를 욕해도 상관없었어요. 진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 시각 변호사가 추천해준 흥신소 직원 박 실장이라는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전직 형사 출신답게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이 매처럼 날카로운 사람이었죠. 저는 박 실장에게 은혜의 사진과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넘겨주었습니다. 김은혜라는 여자의 과거를 샅샅이 뒤져주세요. 대학 시절부터 결혼 전 직장 생활까지. 그리고 지금 누구와 연락하고 만나는지, 돈은 어디에 쓰는지,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놓치지 말아주세요. 특히 우준이의 친부로 추정되는 남자를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제 단호한 의뢰에 박 실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며칠 동안 저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퍼뜨린 소문 때문에 동네 사람들 보기에도 낯이 뜨거웠고 무엇보다 앞으로의 싸움을 위해 냉정하게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박 실장에게서 첫 번째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보고서는 꽤 두꺼웠고 그 안에는 제가 몰랐던 며느리의 과거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 실장은 은혜의 대학 동창 몇몇을 만나 그녀에 대한 평판을 수집했는데 하나같이 입을 모아 그녀를 야망이 크고 남자를 이용할 줄 아는 영악한 애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은혜는 대학 시절부터 유독 부유한 집안의 남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연기를 다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은혜가 민수를 만나기 직전까지 막대한 카드빚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명품과 해외여행을 좋아해 수입보다 씀씀이가 훨씬 컸던 탓이었죠.
그런데 민수와 결혼한 직후 그 많던 빚이 마법처럼 전부 사라졌다는 겁니다. 제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자신의 빚을 청산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제가 그토록 기다렸던 단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 실장이 은혜의 예전 직장 동료를 통해 알아낸 정보였어요. 은혜가 결혼 전 다니던 회사에서 직속 상사였던 한 남자와 유독 각별한 사이였으며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는 소문이 파다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현재 건실한 중소기업의 대표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드디어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실체가 희미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박 실장의 첫 번째 보고서는 제 복수의 방향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등대와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은혜라는 여자 개인에게 분노를 쏟아낼 필요가 없었어요. 그녀 뒤에 숨어 이 모든 비극을 가능하게 했을지도 모르는 그 남자, 우준이의 친부로 추정되는 그놈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박 실장에게 즉시 그 남자의 신상을 상세히 파악해달라고 추가로 의뢰했습니다. 며칠도 채 지나지 않아 박 실장에게서 두 번째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이재혁, 나이는 45. 번듯한 중소기업의 대표이사였고 아름다운 아내와 아들, 딸을 둔 누가 봐도 성공한 가장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첨부된 이재혁의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다운 여유로운 미소와 반듯한 이목구비. 하지만 그 얼굴 어딘가에서 저는 제 손주 우준이의 모습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웃을 때 살짝 휘어지는 눈매와 오똑한 콧날이 섬뜩할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준이의 얼굴에서 제 아들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던 제 자신이 한심하고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재혁의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제 아들 민수가 느꼈을 처절한 배신감을 가늠해 보았습니다. 제 아들은 아마도 아내의 외도 상대가 이렇게 번듯하고 잘난 남자라는 사실에 더욱더 깊은 절망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이전보다 훨씬 더 냉정해졌습니다. 이제는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어요. 이재혁은 은혜와는 격이 다른 상대였습니다. 그는 사회적 지위와 명예, 그리고 지켜야 할 가정이 있는 남자였지요. 그 말은 즉 그에게는 잃을 것이 아주 많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이재혁을 무너뜨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당장 친자 확인 소송을 걸어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정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렇게 쉽게 법의 심판대에 세우면 저놈은 분명 유능한 변호사를 사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 할 겁니다. 돈으로 양육비를 주고 입을 씻으려 하겠지요. 저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스스로의 손으로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그의 완벽한 가정, 그의 빛나는 사회적 성공, 그의 위선적인 명예까지, 그가 평생을 공들여 쌓아 올린 성을 제가 아닌 그 자신의 공포심이 무너뜨리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제 계획을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직접 만나지 않을 겁니다. 그저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알려줄 겁니다. 뱀이 먹이를 한 번에 삼키지 않고 서서히 조여오듯 그렇게 그의 숨통을 조일 겁니다. 며칠 뒤 저는 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박 실장을 통해 이재혁의 일과를 상세히 파악한 저는 그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그의 회사 로비가 훤히 보이는 맞은편 카페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화려한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로비는 평생 시장과 집만 오가며 살아온 제게는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제 등 뒤에는 억울하게 죽은 제 아들이 버티고 서 있었으니까요. 약속된 시간이 되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회사 정문 앞에 멈춰 섰고 잠시 후 이재혁이 비서의 수행을 받으며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창밖의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던 그의 시선이 잠시 후 제게 고정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늙은 여자가 왜 자신을 저토록 강렬하게 쳐다보는지 의아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와 눈이 마주치자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그가 분명히 알아볼 수 있도록 고개를 까딱였습니다. 그 순간 이재혁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것은 당혹감과 아주 미세한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차에 올라탔고 차는 순식간에 제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나가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죽은 아들의 원혼이라도 된 것처럼 그의 퇴근길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지날수록 이재혁의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회사 밖으로 나올 때마다 저를 먼저 찾았고 제 시선을 확인하고 나서야 공포에 질린 얼굴로 허둥지둥 차에 올라탔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늙은 여자의 집요한 시선이 그에게는 그 어떤 협박보다 더한 공포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완벽했던 일상에 제가 던진 작은 돌멩이가 일으킨 균열이 서서히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박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재혁이 은밀하게 흥신소를 고용해 제 뒷조사를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뱀이 제 미끼를 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재혁이 제 뒷조사를 시작했다는 것은 그가 제 존재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위협으로 인지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분명 제 정체를 알아내고 은혜와 저를 연결시킨 뒤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려 할 것이었어요. 저는 그가 진실에 다가올수록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오게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저는 박 실장에게 제 신상이 노출되도록 몇 가지 거짓 정보를 흘려두었고 이재혁이 고용한 흥신소가 그 정보를 물어가도록 유도했습니다. 이제 무대 뒤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며 다음 수를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숨막히는 심리전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저는 잠시 모든 것을 잊고 아들 민수의 유품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49제 이후 은혜가 살던 집에서 민수의 물건들을 모두 제 집으로 가져왔지만 차마 상자를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아 방 한쪽에 그대로 쌓아두고만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피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의 마지막 흔적을 이제는 제 손으로 정리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상자를 여는 순간 익숙한 아들의 채취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저는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간신히 삼키며 아들의 옷가지와 책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손때가 묻은 낡은 앨범, 대학 시절 친구들과 찍은 빛바랜 사진들, 첫 월급을 타서 제게 선물했던 낡은 스웨터까지 아들의 인생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마주할 때마다 행복했던 기억들이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으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며 웃으며 유품을 정리하던 그때였습니다. 아들이 대학 시절부터 쓰던 낡은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딱딱한 만년필 케이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
제가 큰맘 먹고 사주었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케이스가 이상하게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호기심에 케이스를 열어보았지만 안에는 낡은 만년필 한 자루만 덩그러니 들어 있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케이스 내부를 손으로 더듬어 보던 순간 바닥에 벨벳 천이 살짝 들뜨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을 걷어내자 그 아래에 얇게 접힌 편지 한 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 아들 민수의 익숙한 글씨체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유서이자 이 모든 비극의 진실이 담긴 절규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는 사랑하는 엄마에게라는 문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이 편지를 읽고 계실 때쯤이면 저는 아마 엄마 곁에 없겠지요. 불효자식을 용서하세요. 지난 몇 달간 저는 지옥 속을 살았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 은혜가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은혜의 핸드폰에서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이겠거니, 오해이겠거니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된 의심은 제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제가 아빠라고 부르며 제 모든 것을 바쳐 사랑했던 우리 우준이가 제 아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진실을요. 편지를 읽는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먼저 그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고 홀로 고통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은혜를 만나 모든 것을 확인하고 끝을 낼 생각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거짓된 삶을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두렵습니다. 만약 우준이가 정말 제 아이가 아니라면 저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제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입니다. 엄마에게만큼은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죄송해요. 만약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저 못난 아들이 잠시 먼 길을 떠났다고 생각해 주세요. 엄마, 평생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고 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의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배신했고 자식은 내 아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가던 길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날 제 아들은 이미 스스로의 삶을 포기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의심하며 복수를 계획하는 동안 내 아들은 홀로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고통을 조금도 알아채지 못한 제 자신이 원망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편지를 부둥켜 안고 밤이 새도록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끝에서 제 복수심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단단한 증오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의 마지막 유언을 집행하는 신성한 의무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편지는 이 싸움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며느리의 부정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 제 아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 과정을 설명하는 비극적인 기록이었으니까요. 저는 눈물을 닦고 변호사에게 연락해 아들의 편지에 대해 알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변호사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이내 무겁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들에게 더 이상의 자비는 없습니다. 이 편지는 민사소송을 넘어 형사소송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어쩌면 김은혜 씨에게 또 다른 혐의까지도 물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더욱 대담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재혁은 결국 제 정체를 알아냈고 제가 조민수의 어머니라는 사실까지 파악한 모양이었습니다. 박 실장의 보고에 따르면 이재혁은 며칠 동안 회사에도 나가지 않고 집에서 칩거하며 공포에 떨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재혁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그 안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서, 사본과 제 아들 민수가 남긴 마지막 편지의 사본을 함께 넣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메모를 덧붙였지요. 내 아들이 죽어가며 느꼈을 고통을 이제 당신이 맛볼 차례입니다. 당신의 가정, 당신의 회사, 당신의 인생. 그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제 편지를 받은 이재혁은 그야말로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 길로 당장 은혜에게 달려갔습니다. 물론 그 모든 과정은 박 실장이 놓치지 않고 녹음하고 있었지요. 너 이 미친 여자야.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내 인생을 전부 망쳐놨어. 이재혁은 은혜의 뺨을 때리며 고함을 질렀고 은혜는 그런 그에게 매달리며 악을 썼습니다. 뭐, 이게 왜 내 탓이야? 당신 아이잖아. 당신이 책임져야지. 이제 와서 나 혼자 죽으라는 거야? 그들의 대화는 사랑을 나눴던 연인이 아니라 함께 범죄를 저지른 공범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파멸해가는 비참한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돈과 욕정으로 얽혔던 그들의 관계는 위기가 닥치자 이토록 쉽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싸움이 절정에 달했을 무렵 제 집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재혁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유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잘 차려입은 옷과 단정한 머리, 그리고 차가운 눈빛에서는 상류층 특유의 오만함과 냉정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제가 내민 차는 입에도 대지 않고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조민수 씨 어머님 되시죠? 남편의 추악한 스캔들에 대해서는 모두 전해 들었습니다. 이 일로 저희 집안이 입은 명예실추와 제 아이들이 받은 상처는 돈으로도 계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슬픔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계산만이 존재할 뿐이었죠. 저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저를 뜯어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을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을 나락으로 끌어내린 그 여자, 김은혜라는 여자는 더더욱 용서할 수 없고요.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드님의 명예회복과 정당한 복수라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건 제안입니다. 어머님과 제가 공동의 적을 상대로 힘을 합치자는 겁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어머님께는 아드님이 남긴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시더군요. 그리고 저에게는 제 남편의 모든 재산과 회사의 지분을 합법적으로 빼앗아올 힘과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그 두 인간을 재기불능의 상태로 아주 완벽하게 짓밟아버릴 수 있을 겁니다. 이재혁의 아내 오수진이라는 여자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외도에 슬퍼하기보다는 그것을 빌미로 남편의 모든 것을 빼앗고 자신의 왕국을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악을 잡기 위해 때로는 더 큰 악과 손을 잡아야 할 때도 있는 법이니까요. 그날 이후 저와 오수진은 가장 완벽한 복수의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한편 돈줄이 끊기고
이재혁에게마저 버림받은 사돈은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제 집으로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 독한 년아, 문 열어. 우리 딸 인생 물어내. 고성과 욕설이 동네를 떠나가라 울렸지만 저는 변호사의 조언대로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 앞에 설치해둔 CCTV로 그녀의 모든 만행을 차곡차곡 기록했습니다. 결국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돈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서로 끌려가면서까지 저를 향해 저주를 퍼붓는 그녀의 비참한 모습을 저는 차가운 창문 너머로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심판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돈이 경찰에 연행되고 집 앞에는 잠시나마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의 폐허 같은 고요함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재혁의 아내 오수진이라는 여자를 제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피해자의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가진 냉정한 동맹이었지요. 그녀는 약속된 시간에 정확히 맞춰 도착했고 손에는 두꺼운 서류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실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제가 준비한 따뜻한 차가 김을 피우고 있었지만 우리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것들이 제가 가진 패입니다. 오수진은 서류 가방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자료들을 탁자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이재혁의 수년간의 카드 사용 내역, 은밀한 통화 기록, 그리고 그가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김은혜에게 고가의 선물을 사주거나 생활비를 대준 정황이 담긴 회계 자료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모든 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남편은 아주 영리한 사람이지만 여자를 다루는 데는 서툴렀어요. 흔적을 너무 많이 남겼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보다는 그의 어리석음에 대한 경멸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제 쪽의 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친자 관계를 증명하는 유전자 검사 결과서와 제 아들 민수가 피눈물로 쓴 마지막 편지. 오수진은 민수의 편지를 아주 천천히 한자 한자 곱씹듯 읽어내려갔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그녀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냉정함 이외의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또 다른 피해자인 제 아들에 대한 아주 희미한 연민이었을 겁니다. 이 편지 정말 마음이 아프군요. 어머님의 아드님은 정말 선량한 피해자였습니다. 그녀의 위로는 짧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밤이 새도록 복수를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교한 공성 계획과도 같았어요. 첫 번째 목표는 김은혜가 인터넷에 만들어 놓은 가련한 미망인이라는 거짓된 이미지를 산산조각 내는 것이었습니다. 오수진은 자신이 활동하는 강남의 VVIP 맘카페를 다음 공격 지점으로 정했습니다. 어머님, 저쪽 세상 여자들은 명분과 체면을 목숨처럼 생각해요. 김은혜가 시어머니를 악녀로 몰아 동정표를 얻었다면 우리는 그녀를 가정을 파괴한 상간녀이자 꽃뱀으로 만들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겁니다. 오수진은 직접 장문의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글은 은혜처럼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을 조목조목 제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한 가정을 지키려는 아내이자 엄마로 소개하고 김은혜라는 여자가 어떻게 계획적으로 자기 남편에게 접근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또 다른 선량한 남자를 기만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를 상세히 서술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카드 내역, 두 사람이 함께 호텔에 드나드는 모습이 찍힌 차량 기록장치 영상 캡처,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 아들 민수가 남긴 편지의 일부를 익명으로 처리하여 공개했습니다. 글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은혜가 활동하던 맘카페는 그야말로 뒤집혔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욕하던 여론이 180도 바뀌어 이제는 모두가 은혜를 향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두 집안을 동시에 박살낸 희대의 악녀였네. 남편 잃은 슬픔에 매일 운다더니 그 시간에 유부남 만나서 명품 선물을 받았던 거야? 조민수 씨랑 그 어머님이 진짜 불쌍하다. 며칠 만에 은혜는 국민상간녀라는 끔찍한 꼬리표를 달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인터넷에 올렸던 모든 동정의 글들은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했고 그녀의 신상 정보까지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이재혁의 숨통을 조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오수진은 내부적으로 그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이재혁에게 친자인지 및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양육비를 받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그저 그의 이름을 법정 다툼에 공식적으로 끌어들여 그의 사회적 체면에 지울 수 없는 흠집을 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소장이 회사로 전달된 날, 이재혁의 명패에는 씻을 수 없는 주홍글씨가 새겨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오수진은 회사 내부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회사 이사회 임원들과 주요 주주들에게 익명으로 대표이사의 사생활 문제로 인한 기업 이미지 실추 및 경영 리스크에 관한 진정서를 발송했습니다. 진정서 안에는 이재혁의 불륜 사실과 그로 인해 여러 건의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보수적인 기업 문화에서 대표이사의 추문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리스크였습니다. 이사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이재혁의 입지는 회사 내에서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당당하고 여유로운 대표이사가 아니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문제를 안고 있는 회사의 골칫덩어리로 전락한 것입니다. 저와 오수진, 두 어머니의 완벽한 팀플레이는 그렇게 조용하고도 치명적으로 그들의 세상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싸움은 생각보다 길고 지루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오수진은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시간은 완벽하게 우리의 편이었으니까요. 법정에 설 때마다 김은혜와 이재혁은 눈에 띄게 망가져갔습니다. 초조함과 불안감이 그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먼저 판결이 나온 것은 제가 제기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라는 과학적 증거 앞에서 은혜 측 변호사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판사는 법정에 울려 퍼지는 장엄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주문, 원고와 사건 본인 사이에는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은혜는 피고인석에서 안 돼. 라며 낮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법적으로 우준이는 제 아들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 만천하에 공표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제가 제기한 상속회오-K 청구 소송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며느리로서 그리고 아들의 유일한 자녀의 친권자로서 상속권을 주장했던 은혜의 논리는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 것이지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은혜는 최후의 발악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아들 민수를 내조하며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으니 재산의 절반을 분할해달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측 변호사는 그녀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막대한 빚을 제 아들의 돈으로 갚았다는 증거와 결혼 생활 내내 이재혁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는 증거들을 제출하며 그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속 재판의 마지막 선고일이 되었습니다. 법정은 수많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차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은혜는 그날따라 더욱 수척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김은혜는 혼인 기간 내내 원고의 아들인 망자 조민수를 기망하였으며 부정한 행위를 지속하여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음이 인정된다. 또한 망자의 사망 이후에도 반성의 기미 없이 망자의 재산을 편취하려는 의도를 보인 박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하며 망자 조민수의 모든 상속 재산은 법적 상속인인 어머니 전미자에게 귀속됨을 선고한다. 땅, 땅, 땅. 판사의 의사봉 소리가 법정을 울리는 순간 은혜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무런 표정 없이 교도관에게 이끌려 나가듯 법정을 빠져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기쁨보다는 아주 길고 지독했던 열병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법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저 멀리서 오수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이제 그녀의 차례였습니다. 오수진이 이재혁과 김은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오수진이 제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강력했습니다. 특히 제 아들 민수가 남긴 마지막 편지는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 가정을 파탄낸 것을 넘어 한 젊은이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그들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의 배상금을 판결했습니다. 이재혁과 김은혜는 연대하여 오수진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재혁은 법정에서 끝까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때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만했던 그의 어깨는 한없이 축 처져 있었고 그의 눈에는 깊은 절망감만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 재판으로 인해 아내뿐만 아니라 회사 대표 자리와 사회적 명성까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방청석 가장 뒷자리에 앉아 한 남자가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제 아들이 느꼈을 절망감에 비하면 저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저는 오수진과 함께 법원 앞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렸고 저는 아주 오랜만에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법의 심판이 드디어 끝이 난 것이었습니다. 오수진이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이유로 싸웠지만 결국 같은 목적을 이루어낸 전우였습니다. 오 대표도 고생 많았소. 우리의 짧은 악수에는 그 어떤 긴 말보다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의 심판보다 더 무서운 현실의 심판을 그들이 어떻게 감당하는지 지켜보는 것뿐이었습니다. 법의 심판이 끝나자 현실의 심판은 그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가혹하게 그들을 덮쳤습니다. 저는 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제 아들 명의로 되어 있던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즉시 되찾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은혜와 사돈이 살고 있던 아들의 집을 비우게 하는 것이었죠.
법원에서 퇴거 명령이 떨어지자 그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변호사와 함께 집에 찾아갔을 때 그들은 마지막 남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내 아들의 피와 땀이 서린 그 집은 이제 그들의 탐욕과 악취로 가득한 쓰레기장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니 여사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하루만, 단 하루만 더 머물게 해주세요. 당장 갈 곳이 없어요. 은혜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갈 곳이 없는 건 니년 사정이지 내 사정이 아니다. 내 아들이 저 차가운 땅 속에 누워 있는데 내가 어찌 너희들을 단 하루라도 더 이 집에 머물게 하겠느냐. 당장 나가거라. 제 싸늘한 말에 은혜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옆에 있던 사돈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저를 향한 지독한 원망과 증오가 이글거리고 있었어요. 결국 그들은 마지막 남은 값 나가는 물건들을 챙겨 도망치듯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저는 그들이 떠난 뒤 문을 활짝 열어 집안의 모든 공기를 환기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며칠에 걸쳐 그들이 남기고 간 모든 흔적들을 지워냈습니다. 그들이 쓰던 가구, 옷, 심지어는 칫솔 하나까지 모조리 버렸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소금물로 닦아내며 저는 비로소 제 아들의 영혼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며느리와 사돈의 관계는 예상했던 대로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서로를 위하는 척했던 그들이었지만 모든 것을 잃고 나자 서로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추악한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박 실장의 마지막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보증금도 없는 허름한 월세방을 구해 함께 지내기 시작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끔찍한 싸움을 벌인다고 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남자한테 미쳐서 그놈의 애만 안 낳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뭐? 엄마는 뭐 잘한 거 있어? 엄마가 옆에서 부추겼잖아. 그 늙은이 재산만 가로채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다고 한 게 누구였는데? 그들은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퍼붓는 것도 모자라 서로의 물건을 훔쳐다 팔아 몇 푼 안 되는 돈을 마련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지옥이 되어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들으며 인과응보라는 네 글자를 떠올렸습니다. 이재혁의 최후는 그들보다 더욱 비참했습니다. 오수진은 그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위자료 명목으로 그의 모든 재산과 회사 지분까지 빼앗아 왔습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그의 대표이사직 해임을 결의했고 그는 하루아침에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정과 명예, 그리고 돈까지 모든 것을 잃은 그는 폐인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저는 은행에 다녀오는 길에 우연히 길에서 이재혁과 마주쳤습니다. 값비싼 양복 대신 허름한 점퍼 차림에 며칠은 깎지 않은 듯한 덥수룩한 수염, 퀭한 눈에는 삶의 의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더니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제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벌레 보듯 차갑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가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용서는 내 아들에게 가서 직접 빌어라. 지옥에서라도 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 제 말에 그는 그 자리에 우뚝 서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쏟아지는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본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복수가 끝났습니다. 악인들은 모두 죗값을 치렀고 세상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저는 되찾은 아들의 집에서 다시 평온한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들이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이고 오후에는 아들의 앨범을 보며 조용히 추억에 잠기는 그런 날들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이, 우준이었습니다. 김은혜는 이재혁에게서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자 우준이를 거추장스러운 짐 덩어리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실장의 말에 따르면 아이를 제대로 씻기지도 먹이지도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아이를 월세방에 혼자 두고 며칠씩 집을 비우기까지 한다는 끔찍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른들의 탐욕과 죄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을 밤새워 고민했습니다. 제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원수들의 핏줄. 저 아이의 얼굴에서는 나를 기만했던 며느리와 내 아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상간남의 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저 아이만 아니었다면 내 아들은 지금도 내 곁에서 웃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의 텅 빈 눈동자가 떠올랐습니다. 놀이터에서 넘어져 울먹이던 모습, 제게 매달려 할머니라고 부르던 그 작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이는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그저 잘못된 부모 밑에 태어난 죄밖에 없었죠. 저는 제 안에서 격렬하게 싸우는 두 개의 감정 사이에서 밤새 괴로워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의리와 죄 없는 아이에 대한 연민. 복수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이것이 신이 제게 내린 마지막 시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아들 민수는 살아생전 아이들을 유난히 예뻐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우는 아이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사탕이라도 하나 손에 쥐어주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아이였어요. 만약 민수가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다면 과연 저에게 무엇을 바랄까요? 저 아이를 외면하고 저버리기를 바랄까요? 아니, 절대 아닐 겁니다. 내 아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또 다른 불행이 만들어지는 것을 원치 않을 테니까요. 긴 밤이 지나고 동이 틀 무렵 저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우준이가 혼자 있다는 허름한 월세방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자 역한 냄새와 함께 쓰레기 더미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작은 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며칠은 굶었는지 헬쑥한 얼굴로 저를 멀뚱히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이에게 다가가 더러워진 아이의 몸을 안아들었습니다. 아이는 놀라지도 않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제 어깨에 작은 머리를 기댔습니다. 아가, 배고프지? 할머니랑 같이 가자. 따뜻한 밥 먹으러.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지옥 같은 방을 나섰습니다. 이것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더더욱 아니었지요. 이것은 내 아들이 남긴 상처를 보듬고 이 지독한 비극의 고리를 내 손으로 직접 끊어내기 위한 어른으로서 제가 짊어져야 할 마지막 책임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햇살이 쏟아지는 거리로 걸어 나왔습니다. 제 마음속에 길고 길었던 복수는 그렇게 새로운 책임의 시작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지옥 같던 방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온 날, 제 세상은 또 한 번 크게 요동쳤습니다. 제 품에 안긴 작고 깡마른 아이의 온기는 제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저를 기만했던 원수들에 대한 증오를 동시에 불러일으켰어요. 아이를 깨끗이 씻기고 따뜻한 밥을 지어 먹였습니다.
아이는 며칠을 굶었는지 개걸스럽게 밥을 먹다가 이내 체했는지 캑캑거렸습니다. 저는 무심결에 아이의 등을 두드려주며 천천히 먹으렴 아가. 아무도 빼앗아 먹는 사람 없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내뱉은 순간 제 스스로가 흠칫 놀랐습니다. 제 입에서 아가라는 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저와 우준이의 어색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살뜰히 챙겼지만 결코 살갑게 대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주고 좋은 옷을 입혔지만 잠든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볼 때면 제 아들의 고통이 떠올라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우준이 역시 그런 저의 복잡한 마음을 느꼈는지 제 곁을 맴돌면서도 쉽사리 다가오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제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그림을 그리거나 혼자 노는 시간이 많아졌지요.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존재했습니다. 아이는 제게 할머니라고 불렀지만 저는 끝내 아이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제가 평생 거두어 키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 아이는 제게 평생 아들의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존재이자 제가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없는 존재였으니까요. 그렇다고 다시 그 지옥 같은 어미에게 돌려보낼 수도 무책임하게 시설에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 아들이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이 아이에게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피와 원한으로 얽힌 저와의 인연을 끊고 아무런 편견 없이 이 아이를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가정을 찾아주는 것이 제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자 마지막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심을 굳힌 저는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깊은 존경심이 담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입양기관과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 최고의 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변호사와 함께 우준이의 새로운 부모를 찾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입양기관을 통해 몇몇 부부들을 소개받았습니다. 모두들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제 마음에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관으로부터 한 부부에 대한 서류를 건네받았습니다. 남편은 아동문학을 전공한 대학 교수였고 아내는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을 그리는 작가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갖지 못했고 그 아픔을 세상의 다른 아이들을 위한 책을 만드는 것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서류를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약속을 잡고 그 부부를 직접 만났습니다. 사진보다 훨씬 더 온화하고 선한 인상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그들 앞에서 조금도 숨기지 않고 우준이의 출생에 얽힌 모든 비극적인 이야기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이의 친모와 친부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제가 왜 이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없는지에 대해서요.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두 사람의 표정은 점점 더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젖어들었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우리 우준이를 진심으로 품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 질문에 아내 되시는 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아이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아이가 겪었을 상처를 생각하니 저희가 더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가 우준이의 좋은 부모가 되어
그 모든 상처를 사랑으로 덮어주고 싶습니다. 저희에게 우준이를 보내주세요. 남편 역시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비로소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라면 내 아들이 하늘에서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바로 김은혜의 친권을 정리하는 것이었죠. 저는 변호사를 통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은혜에게 친권 포기 각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안을 건넸습니다. 이 각서에 도장을 찍으면 너가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금은 내가 지원해 주겠다. 하지만 끝까지 아이를 붙들고 늘어진다면 나는 너를 추가 고소할 것이고 너는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다. 물론 돈은 단 1원도 구경하지 못할 테고 돈, 그것은 그녀의 유일한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은혜는 결국 돈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가 내민 친권 포기 각서에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이의 안부를 묻거나 마지막으로 얼굴이라도 한번 보게 해달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제 아이의 엄마가 될 자격을 스스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우준이를 새로운 부모에게 보내는 날, 저는 아이에게 가장 예쁜 옷을 입히고 가장 좋은 신발을 신겼습니다. 아이는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새 옷이 좋은지 해맑게 웃고 있었어요. 약속 장소에 나가자 새로운 부모가 아이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우준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우준아, 안녕? 이제부터 우리가 네 엄마 아빠란다. 우리 잘 지내보자. 아이는 낯을 가릴 법도 한데 신기하게도 그들의 품에 자연스럽게 안겼습니다. 아마도 아이는 본능적으로 진정한 사랑을 알아보았던 것이겠지요. 저는 멀찍이 서서 세 사람이 손을 잡고 멀어져 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운한 마음보다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제품을 떠나는 아이의 뒷모습 위로 하늘에 있는 내 아들 민수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민수야, 이제 됐지? 엄마가 그 아이에게도 새로운 삶을 찾아주었다. 그러니 이제 너도 모든 것을 잊고 편히 쉬렴. 제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길고 길었던 책임을 마침내 끝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우준이를 떠나보내고 제 삶에는 다시 한번 커다란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복수가 끝났을 때와는 또 다른 종류의 허전함이었어요. 아들을 잃고 며느리와 사돈을 심판하고 남겨진 아이의 운명까지 정리하고 나니 이제 제 인생의 낡은 과업이 모두 끝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이 남긴 넓은 집에는 다시 저 혼자 덩그러니 남았고 그 적막함은 때때로 제 숨을 턱 막히게 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몰랐고 텔레비전을 켜도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제 아들 민수를 그리고 아주 잠시 제 곁에 머물렀던 우준이를 떠올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속 재산 정리가 모두 마무리되었으니 마지막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수많은 서류들을 마주하고 나서야 저는 제게 얼마나 많은 재산이 돌아왔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살던 아파트, 아들이 꼬박꼬박 부어왔던 적금, 그리고 김은혜에게 넘어갈 뻔했던 거액의 생명보험금까지 그것은
평생 시장 좌판에서 푼돈을 아끼며 살아온 제게는 평생 다 쓰지 못할 만큼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보고도 제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아들의 목숨과 맞바꾼 피눈물 섞인 돈이었으니까요. 어머님, 이제 이 돈으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시면 됩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변호사의 위로에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호사님, 이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내 아들의 피가 묻어 있는 돈이에요. 제가 어찌 이 돈으로 발 뻗고 편히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이 돈을 제 아들의 이름으로 가장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기로요. 복수의 도구로 쓰였던 이 돈을 이제는 희망의 씨앗으로 바꾸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목표를 세웠습니다. 바로 제 아들 조민수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만드는 것이었죠.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저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뼈저리게 느껴왔습니다. 특히 저처럼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고통과 그런 가정에서 꿈을 포기해야 하는 아이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제 아들이 남긴 유산으로 바로 그런 아이들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아들 민수는 살아생전 유난히 아이들을 예뻐하고 마음이 약한 아이였으니까요. 분명 하늘에서도 자신의 이름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것을 기뻐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많은 서류 작업을 처리하고 세무사와 상담하며 재단의 투명한 운영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몇 달 뒤 조민수 희망재단이라는 이름의 작은 재단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에게 장학금과 생활지원금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장학금 수여식이 열리던 날, 저는 재단 사무실로 쓰기 위해 마련한 작은 공간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쭈뼛거리며 사무실로 들어서는 몇몇의 아이들과 그 부모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두들 삶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희망을 잃지 않고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고 제 아들의 이야기가 담긴 장학증서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장학금은 하늘에 있는 조민수라는 아저씨가 너희들의 꿈을 응원하며 주는 선물이란다. 그러니 절대 기죽지 말고 씩씩하고 멋지게 자라주렴. 제 말에 한 아이의 엄마가 제 앞에 와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우리 아이 미뤄왔던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동안 제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응어리가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수가 끝났을 때도 재판에서 이겼을 때도 느끼지 못했던 진정한 충만함과 기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재단 일은 제 삶의 새로운 이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재단으로 출근하며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의 사연을 읽고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들의 집은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재단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들의 웃음소리와 감사 편지를 보내온 아이들의 제잘거림으로 가득 찬 따뜻하고 활기 넘치는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원수를 파멸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남긴 상처와 폐허 위에서 새로운 희망을 꽃피우는 것이라는 것을요. 저는 제 아들의 이름으로
그렇게 세상에 따뜻한 빛을 퍼뜨리며 제 남은 인생을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 속에서 제 삶은 아주 느리지만 단단하게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조민수 희망재단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고 몇몇 뜻 있는 분들의 후원이 더해져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지요. 저는 더 이상 악독한 시어머니나 비운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재단 아이들에게는 마음씨 좋은 할머니 이사장님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들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는 존경받는 어른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이름들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며 살아갈 뿐이었어요. 그러는 동안 저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의 소식도 간간히 바람결에 들려왔습니다. 제가 건네준 돈마저 도박과 사치로 모두 탕진한 김은혜와 사돈은 결국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혀 나란히 쇠고랑을 차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재판에서까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추하게 다투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며 저는 그저 씁쓸한 마음이 들 뿐이었습니다. 한때는 제 며느리였고 사돈이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제 기억 속에서조차 희미해진 그저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재영 역시 모든 것을 잃고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홀로 병마와 싸우며 비참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끝나든 이제는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우준이의 소식은 1년에 한 번씩 보내오는 입양 부모님의 편지를 통해 접할 수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 안에는 항상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와 함께 훌쩍 자란 우준이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가 기억하던 그늘진 얼굴이 아닌 햇살처럼 밝고 건강한 소년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림에 소질이 있어 전국 어린이 미술대회에서 큰 상을 받기도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은 모범생이라고 했습니다. 편지 말미에는 항상 우준이가 직접 쓴 짧은 편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잘 지내세요? 저는 엄마 아빠 사랑 듬뿍 받으면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다음에는 더 멋진 그림 그려서 보내드릴게요.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한 아이의 글씨를 보며 저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내렸던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아이에 대한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재단 일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뒤 저는 아주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문득 제 아들 민수가 잠들어 있는 곳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수가 끝나고 한두 번 찾아간 적은 있었지만 그때는 제 마음이 너무 황폐해서 아들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면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묘는 햇살이 잘 드는 양지바른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평소 좋아하던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사들고 천천히 언덕을 올랐습니다. 묘비에 새겨진 아들의 이름과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보니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야, 엄마 왔다. 저는 아들의 사진을 마른 손으로 쓸어보며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만 맴돌던 이야기들을 아주 조용히 아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너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우준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제 이야기는 고해성사처럼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모든 이야기를 쏟아내고 나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원망도 죄책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아들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그리움만이 제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들의 기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에 하루 종일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 일어나 정성껏 아들이 좋아하던 묵국을 끓이고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아들이 잠든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가을 하늘은 더없이 높고 푸르렀고 길가에 핀 코스모스는 바람에 한들거리며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제 마음도 그 하늘처럼 오랫동안 저를 짓누르던 먹구름이 거치고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묘 앞에 정성껏 준비해온 음식을 차리고 국화꽃 한 다발을 바쳤습니다. 저는 묘비 앞에 조용히 앉아 아들의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곱게 접어두었던 낡고 빛바랜 편지 한 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제 아들 민수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 편지를 부적처럼 품고 다니며 복수를 다짐하는 증표로 삼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편지에 대한 제 마지막 답장을 들려주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민수야, 엄마 왔다. 네가 이 편지를 남기고 떠난 지 벌써 여러 해가 흘렀구나.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차분하고 평온했지요. 네가 편지에 썼던 그 모든 고통과 절망, 엄마가 이제 다 거두어갔다. 너를 배신하고 기만했던 사람들 모두 자신들의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았어. 그러니 이제 더는 아파하지도 억울해하지도 마라.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가장 힘겹게 꺼내야 했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준이 말이다. 그 아이 아주 좋은 부모 만나서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단다. 얼마 전에 편지가 왔는데 그림을 아주 잘 그려서 큰 상도 받았다고 하더구나. 네가 하늘에서 봤어도 분명 기특해했을 거야. 엄마가 그 아이를 직접 거두지는 못했지만 그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열어주었으니 부디 엄마의 결정을 이해해 주렴. 저는 아들의 사진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 대한 마지막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괜찮다. 네가 남겨준 돈으로 네 이름으로 된 재단을 만들었어. 너처럼 마음이 따뜻했지만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꿈을 펼치지 못하는 아이들을 돕는 곳이란다. 매일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엄마는 네가 곁에 함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느나. 그러니 이제 정말 아무 걱정하지 마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편지를 묘비 앞에 고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편지 위에 제가 평생 간직해온 제 남편의 유품인 낡은 회중시계를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아빠 곁으로 가거라, 내 아들. 가서 이 못난 어미 때문에 고생 많았다고, 그래도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왔다고 칼이 전해주렴.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언덕을 내려오는 제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복수는 끝났지만 제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남긴 깊은 상처의 자리 위에서 절망 대신 희망의 씨앗을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 세상에 따뜻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제게 남겨진 마지막 행복일 것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노을을 바라보며 저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제 아들이 하늘에서 제게 보내는 마지막 답장이었을지도 모릅니다.